안녕하십니까.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.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.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.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. 그럼 6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에서 일하시는 김성근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제 막 나온 소식에 대체 공휴일 추가로 지정한다는 게 나왔잖아요. 4일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네. 그 소식 듣고 회사에서 좀 분위기가 어떻어요? 회사 분위기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되게 반가워하는 분위기일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그 캘린더를 보면서 올해는 공휴일이 참 없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분이 좀 좋으셨군요. 네. 저희는 이제 시청자와 만날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얘기를 시작해 보기 전에 짧게 브리핑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30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.03%, S&P 500은 0.03%, 그리고 나스닥은 0.2% 올랐습니다. S&P 500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이긴 하지만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. S&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4월 미국의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4.6%나 올랐습니다. 상승폭이 역대 최대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짧게 브리핑을 마쳐봤습니다. 오늘의 3가지 월스트리트의 포인트로는 첫 번째, 부동산이 테이퍼링 1순위. 두 번째, 가치주는 아직 죽지 않는다. 세 번째, 올해 주가 피크 논란. 이렇게 3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부동산이 테이퍼링 1순위. 이건 이제 일단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S&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이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 그러니까 미국 주택가격 지수를 뜻하는 거죠. 네. 이게 전년보다 14.6% 올랐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엄청나게 오른 거를 볼 수 있어요. 갑자기 급등한 게 보이죠? 네. 눈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. 전달에는 13.4% 올랐는데 이게 부동산 거품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, 미국에서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. 미국 뉴스 좀 많이 보시잖아요. 시간 보시면서. 네. 이게 최근에 여기저기 다 오른다 그런 소식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? 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 같으면은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은 보통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그러거든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좀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화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한다든지 재택근무도 많이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 비싼 그 시내 부동산을 찾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이제 좀 오히려 팬데믹을 좀 피할 수 있는 한적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제 되게 좀 들어보지 못한 몬태나주의 어떤 소도시라든지 아이다호의 되게 외딴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예상외로 좀 그 집값 상승 폭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지난 그 주택 가격 상승기와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이지 않을까. 전국적으로 미국이 지금 다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. 예컨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로젠 그랜이라고 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집을 꼼꼼히 다 보고 이렇게 집을 사는데 보스턴 지역에서 인스펙션도 안 하고 지금 막 현금으로 집을 산다고 그러면서 이 집값이 너무 좀 문제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
근데 우리는 이제 집값 뭐 미국 집값 오른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럴 게 아니라 실은 이게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이 그 한 달에 1,200억 달러씩 지금 채권을 사고 있잖아요. 시장에서. 근데 국채가 800억 달러, 400억 달러가 이제 모기지 증권이에요. 모기지 그 부동산 관련 채권을 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채권을 자꾸 사들이니까 부동산 관련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돈 빌려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. 뭐 이런 얘기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. 그러면 그 부동산 관련 채권부터 좀 매입하는 걸 줄이기 시작하는 테이퍼링 시작할 거 아니냐. 뭐 이런 전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네. 집값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로젠그렌이라는 분이 엊그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터뷰하면서 아까 뭐 집값이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인데 보스턴 지역에서 많이 오른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사이클이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테이퍼링이 두 가지잖아요. 지금 그 국채하고 모기지증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속도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. 또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모기지 증권 지금 사는 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. 그러니까 집값이 네네. 너무 오른다.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속 사들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걸 이제 FOMC에 가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가서 의견을 제시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임스 블러드라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제 CNBC에 나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어가지고 연준의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진짜 그 테이퍼링이 모기지부터 그러니까 주택담보증권, 네. 모기지증권부터 시작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막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? 네, 그 MBS 그러니까 모기지담보증권부터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, 동의를 하고요. 네. 이미 시장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 국채 금리하고 그 MBS MBS채와의 그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미 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결국에 MBS 매입을 이제 연준이 조금씩 줄여 나갈 거다. 약간 이런 전망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다만 이제 그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연준의 1순위 그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동산 이슈로만 인해서 뭐 테이퍼링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시점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용 지표를 지켜보면서 이제 뭐 잭슨홀이라든지 뭐 9월 FOMC 이 정도쯤에 이제 좀 진행을 좀 뭐 얘기를 좀 네네네 할 것 같다.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것 같고, 다만 이제 테이퍼링을 실제로 개시를 하게 된다면 네, MBS부터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. 그 국채랑 그 아까 MBS랑의 스프레드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국채 금리보다 지금 그 시장에서 이런 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MBS 금리가 더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더 많이 네. 올랐다. 뭐 이렇게 좀 이 금리 격차가 커졌다. 네네네.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, 그러니까. 어쨌거나 연준이 이제 MBS 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이 세지는 거니까 네,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네요, 그러니까. 네, 이제 좀 근데 시기 자체는 뭐 당장 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. 네,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.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MBS 모기지 담보증권부터 줄이기 시작할 것 같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예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슈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값이 엄청 뛰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행동에 나설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가치주는 아직 죽지 않는다. 이러는 건데 뭐냐면 이제 사실 연초 이후에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테크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연초 이후에 이제 가치주로 사실 또 뭐 자금 쏠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테크주나 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
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주는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가 음.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에펠이 보고서를 또 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뭐 마크 에펠은 이제 세 가지 뭐 이유를 대는데 뭐 일단 뭐 금리가 좀 오를 것 같다. 그리고 경제 성장세가 좋으면 가치주가 주목받는다. 그리고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약간 가치주는 계속될 것 같다. 뭐 이런 네, 얘기를 맞습니다.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저희도 뭐 이유는 사실 비슷하고요. 이제 금리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그 테이퍼링을 실제로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 네. 이제 경제 측면에서도 그 아직 수요 쪽이 많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견인 좀 경제 회복 이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가치주 그리고 이제 가치주 중에서도 그 내수주라든지 소비재 이쪽을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내수 소비재 이쪽 가치주 중에서 그쪽을 좀 많이 좀 네. 괜찮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네.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안 네. 나왔잖아요. 7월부터 네, 맞아요. 개편한 그래서 거 있죠. 네. 그 시점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좀 내수 소비가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네, 이제 소비재 쪽을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한 가지 리스크라고 좀 보게 되면은 이 델타 변이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는 되긴 하는데 네. 이제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퍼지진 않았고 미국에서도 이게 좀 위협이 되려면은 좀 이 델타 변이가 퍼지고 뭐 다시 락다운 조치가 네, 뭐 다시 떨어진다든지 봉쇄를 하고 그러면 네, 그런 흐름이 나와야 네. 이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네,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없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네,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아직 네,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그 미국에는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좀 경제재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, 지금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라고 그러는데 네, 아직 맞아요. 미국까지는 얘기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상당히 괜찮을 거다 올해는. 일단 뭐 연준도 최근에 미국 성장률 전망을 6.5에서 7%로 높였거든요. 그리고 뭐 지금 뭐 투자은행들 전망도 거의 뭐 7% 가까운 성장할 거다. 이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아무래도 좋으면 그 성장의 수혜를 받는 게 이런 가치주들이 많이 받을 것 같다.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UBS의 논리고 뭐 또 하나 이제 이 뭐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를 또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장주의 가격 대비 그러니까 퍼가 보통은 이제 가치주 대비해서 한 1.4%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.4배 정도 되는데 1.8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수준이다.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지 않냐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역시 가치주는 그 이제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가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최근에 이 성장주, 테크주에 대한 초점을 맞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보는 이제 관점도 있다.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이슈 가치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. 네.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. 뭐 약간 미진하게 뭐 하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. 예. 이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할 때 네.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네. 이제 금리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 네. 이제 금리가 이제 그 6월 FOMC 이후로 좀 특히 좀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. 네. 1.4에서 1.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. 그건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경기 전망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. 약간 이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건데
일단 이 금리를 좀 앞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좀 상승세로 이어져 온 그 주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정부의 이제 좀 강한 재정 정책 네. 이 부분이 좀 핵심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풀려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네네. 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. 네, 근데 그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네, 이제 맞습니다. 금리 상승의 요인이 하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더 강해질 어떤 무슨 뭐 요인이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 아마 그냥 뭐 추가 변수가 없다면은 이제 그냥 수요에 힘입어서 계속 좀 상승세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,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그 리스크 요인 중 이제 하나로 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를 좀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. 네, 그게 19년 7월에 이제 2년간 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오는 7월에 다시 좀 돌아오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채 한도가 돌아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가 부채 발행을 못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거를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네.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협상 방향에서 이 공화당 쪽이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향후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좀 제재를 원하고 있거든요. 지금 민주당이 너무 많이 쓰려고 돈 하다 너무 보니까 쓰지 말라. 네. 이번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이 추가 그 지출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이런 어떤 이 협상 과정에서 네. 만약에 이 지출이 좀 제한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쨌거나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. 지출을 줄이면 국채 발행도 좀 줄어들어서 금리는 그렇죠. 안정적이 그렇죠. 될 수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오르진 그래서 않을 수 네, 있겠네요. 네, 예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금리 방향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고,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성장이냐 가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좀 짚혀질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될 뻔했네요.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지금 여야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좀 물밑에서 네.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, 이거에 따라서 금리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보는 게 하나의 또 요인이 있다. 요걸 봐야지 또 이 가치주로 할 것이냐 성장주로 할 것이냐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니까 요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. 요 말씀을 네, 해주신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요거까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. 이 이슈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데, 세 번째 이슈는 사실 두 번째 이슈랑 약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올해 주가 피크 논란 이건데요. 뭐냐면 이제 주가가 지금 올해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벌써 이제 꼭지에 다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시티그룹이 이제 고객 조사 보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, S&P 500 지수 이 올해 전망으로 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4,200, 4,400 이렇게 전망하면서 평균이 4,269로 나왔대요. 근데 뭐냐면 현재 S&P 500 지수가 4,291,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 전망이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. CT 이 고객들은. 물론 네. CT도 이렇게 좀 낮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뭐 20%의 주가 조정도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냈어요. 이거 너무 피크에 이제 꼭지에 온 거 아니냐?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 어제도 좀 얘기했는데, 골드만삭스도 지금 4,300으로 연말 주가를 전망하는데 이게 지금 4,291이니까 거의 다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약간 리스크 요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미국 주가. 근데 그 뭐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상승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좀 느려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,
어쨌거나 그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조금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네. 어쨌거나 그 EPS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주당 순이익이죠, EPS는.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연준이 물론 그 FOMC에서 뭐 테이퍼링을 좀 시사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대한 시장에 좀 영향을 안 주도록 네, 그러니까 최대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네. 돋보이고 그리고 실제 테이퍼링 시점도 어쨌거나 뭐 연말이나 뭐 내년 연초나 아직 좀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피크를 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더 갈 것 같다. 네.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. 일단 그 골드만삭스에서 뭐 6개월간의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시장 금리 상승입니다. 뭐 우리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UBS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제 가치주 쪽으로 이제 갈 거다 그랬는데 여기 골드만삭스는 아예 전반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또 두 번째는 세금 인상입니다. 그 약간 부채한도 얘기랑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일단 그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방을 가지고 초당적 그 상원 그룹하고 네, 맞습니다. 합의를 했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증세 얘기는 일단 빼놨어요. 네. 근데 빼놨지만 이게 계속 물 밑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법인세하고 지금 자본이익세 계속 올리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데 이게 저기 하반기에 계속 리스크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. 가장 큰 두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골드만삭스가 이 두 가지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그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인프라 투자 협상할 때도 좀 보다시피 이제 그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거를 펀딩하는 방법에서 거기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그 법인세에 대한 스탠스가 매우 좀 부정적이고 어떠한 뭐 그 법인세 인상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. 약간 이런 부분들을 강경하죠. 들고 네.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계속해서 좀 그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과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 연간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세를 하지 않겠다. 약간 세금 이런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 네. 그랬죠. 예. 그래서 그 부분 그 두 의견 간의 그 차이 때문에 이번 협상이 좀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만약에 이제 법인세를 또 올리려면은 이제 그 하반기 중에 이제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방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원래는 28%를 제안을 했는데 그랬죠. 그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그 조 맨친이라고 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데 이분의 뷰가 좀 더 그 공화당 쪽에 사실 더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%는 너무 높고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25%가 적당할 것 같다. 25% 정도. 네.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좀 25%에서 제한되지 않을까. 네. 이 상원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이니까 네. 한 사람이라도 사실 네, 맞습니다.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이게 저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상당히 그분 주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. 네, 그분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 스탠스를 가진 분이어가지고 사실상 이분의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이 실현되냐 마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이 조 맨친하고 두 명이 있어서 두 조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. 두 조의 법칙이요. 네. 예. 하여튼 이 세금 인상 리스크 요인이지만 어떻게 이 리스크 요인은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이게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놨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듯이 그게 완전히 100%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하여튼 올해 주가 피크 논란이 현재 있는데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까지 쭉 봤습니다.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한 줄 평으로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첫 번째, 미국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미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현재 매달 400억 달러씩 사들이는 부동산 관련 채권 매입부터 줄인다는 것입니다. 어쨌든 미 연준이 돈줄 제기에 나서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시장에서 저평가된 가치주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영원히 소외된 주식도 없고 영원히